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많은 피해가 걱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사능과 방사선에 대해서 아는 척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사능이란 물질이 자발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보통 방사선과 방사능이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방사선은 입자와 파동과 같은 에너지의 흐름을 말하고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뿜는 능력을 말하죠. 전구에 비유해서 이야기해보면, 전구가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인 방사성 물질이라면 전구가 내는 빛이 방사선이 되고 전구의 밝기가 방사능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방사선에 오염되었다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습니다. 방사선은 종류도 다양한데 크게 분류해보면 입자 형태와 빛이나 전파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자 형태의 방사선으로는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등이 있고, 빛이나 전파로 존재하는 방사선은 감마선, X선이 있죠. 방사선이 어떻게 방출되는지를 보면,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들은 특정한 입자나 빛을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원자핵으로 바뀌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입자나 빛이 바로 방사선이죠. 예를 들면 불안정한 상태의 우라늄은 안정한 상태의 원소가 되기 위해 핵분열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열에너지와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이 열에너지와 중성자가 방사선이죠. 불안정한 원자핵이 생기는 이유는 양성자의 수가 매우 많아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는 힘보다 양성자끼리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원자핵이 깨지면서 방사성 붕괴가 발생하고, 안정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방사성 붕괴가 지속되죠. 붕괴가 거듭되면서 최초의 방사능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반감기가 짧을수록 빠르게 안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 플루토늄은 24,300년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1년간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3.08mSv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공기나 땅으로부터 오고 음식 섭취로도 받고 있죠. 지구를 구성하는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방사선을 내고 있어서 대지에서도 음식물에서도 심지어 우리 몸에서도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면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방사선을 안전하게 잘 활용하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이 있는가 하면,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사선을 인공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TV나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 공항 수화물 보안 검색 장치나 병원에서 볼 수 있는 X선, CT 촬영, 혈관 조영술,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희석해서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전 오염수라고 하니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오염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일본은 원전 사고 당시에 녹아내린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까지 포함하면 하루 최대 180톤 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134, 세슘 137 등 62종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2021년 3월 기준으로 125만 톤 가량의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고, 2022년이면 저장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3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오염수 방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삼중수소입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핵종 물질을 처리해도 삼중수소는 남기 때문인데요. 이런 삼중수소가 바다로 방류되고 그 물속에서 자란 해산물을 섭취하게 되면 삼중수소가 우리 인체에 축적되겠죠. 이후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방사하면서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베타선은 피부를 뚫지 못해 외부 피폭은 없지만, 음식물을 통해 섭취될 경우 내부 피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되고 세포를 파괴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반감기도 12년 정도로 길어서 한번 방류되면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우리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폭 선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겠죠. 원자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법적 방류 허용치 이하로 완전히 걸러진 오염수는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법적 허용치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0배의 농도를 가진 오염수가 쌓여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정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방출하기 전에 최종 농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한 검증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투명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일본이 오염수를 현재 계획대로 방류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성 오염수를 쫓는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이 스트론튬 90인데 바닷물 속 스트론튬 90을 10배 빨리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한 거죠.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방사성 오염수가 어떤 경로로 확산돼 가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속에 있는 세슘을 99%까지 제거할 수 있는 흡착제를 개발하기도 했죠. 물론 이것으로 넓은 바다에 방류되는 오염수를 모두 정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방류 이전에 최대한의 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방사능, 방사선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영상이 방사능과 방사선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